이번 강의는 제2강 방과후 독서교육 현장입니다. 자, 방과후 독서교육 현장으로 떠날 준비가 되셨나요? 창의 독서 활동을 한다는 것은 내가 먼저 창의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요. 선생님들은 얼마나 창의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지금부터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으로 보이시나요? 네. 소녀의 얼굴이 보이나요? 맞습니다. 소녀의 얼굴이 있지요? 아니라고요? 그러면요? 아, 할머니 얼굴이 있네요. 그래요. 할머니 얼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녀의 얼굴도 있고 할머니의 얼굴도 있고 두 가지가 다 보이시나요? 둘 다 안 보이신다고요? 둘 다 안 보이는 건 좀 의외고요. 소녀의 얼굴도 있고 할머니 얼굴도 있어요. 잘 보세요. 소녀의 옆모습이고 목선이고 목에 띠를 두르고 있고 옷을 입고 귀예요. 긴 머리를 늘어뜨리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모습을 볼까요? 할머니의 주름진 눈이 있고요. 코가 좀 매부리 코이시네요. 주름진 옆에 있고 입이 있고 턱이 길게 늘어져 있어요. 보이시나요? 누군가에는 소녀로, 누군가에게는 할머니로 보이는 이 그림. 자, 또 하나의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어떤 그림이 보이시나요, 이번엔? 네. 천사가 보이기도 하죠? 천사가. 흰 그림을 먼저 봤다면 천사가 먼저 보일 거예요. 그죠? 아니라고요? 박쥐가 보인다고요? 검정색을 먼저 보았다면 박쥐가 보일 겁니다. 그림이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 그림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요번엔 잘 찾아보세요. 자, 이제는 이런 시각으로 한번 자세히 쳐다볼까요? 뭐가 보이시나요? 좀 많은 그림이 보이죠? 네. 첫 번째로는 한가운데를 먼저 보게 되면 금잔이 먼저 좀 보일 거예요. 금잔이 보이죠? 그죠? 네, 맞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얼굴도 보여요. 그쵸? 그리고 여기에 모자를 눌러 쓴 아줌마와 기타를 치고 있는 아저씨의 모습도 보이고요. 문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아가씨의 모습도 보이네요. 술병처럼 생긴 귀걸이 같이 되어 있지만 술병처럼 생긴 술병의 모습도 보이죠? 굉장히 다양한 그림들이 숨어져 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세 가지의 그림만 보여드렸는데요. 이 그림을 보여드린 이유는 뭘까요? 맞아요. 우리는 내가 보는 그런 방향과 또 다른 친구들이 보는 방향이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아무리 설명해 드리지만 내가 보는 그림이 다른 사람한테도 보인다 또는 보이지 않는다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즉 사람은 보는 시각이 달라서 관점이 달라서 그걸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아이들을 만날 때 현장에 가서 만나면요. 내가 바라보던 관점으로 자꾸 그 아이를 바라보려고 합니다.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니? 아니잖아.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는 건 이건 거잖아. 자꾸 우리는 뭔가를 가르치려고 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오게끔 하려고 해요. 이러면 창의독서라는 말을 하셔서는 안 되는 거죠. 창의독서 지도사라는 건 말 그대로 이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는 그런 독서 지도사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새 그림을 보여드린 이유는 우리가 보는 관점에 따라 무엇을 먼저 볼 것이냐,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먼저 볼 것이냐, 가운데 있는 잔을 먼저 볼 것이냐, 커다란 그림으로 큰 할머니, 할아버지를 먼저 볼 것이냐, 그걸 나중으로 볼 것이냐, 전체적인 배경을 먼저 볼 것이냐, 화면을 먼저 볼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을 만나는데 이 아이를 커다란 덩어리로 먼저 볼 것이냐, 가지고 있는 이 아이의 생각 하나하나를 먼저 볼 것이냐,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아이만의 특징을 먼저 바라볼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다르게 이 아이들을 지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3가지의 아주 유명한 그림을 가지고 선생님들을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방과 후 독서 교육의 현장은 정말 어떤 교육의 현장들이 있는지 한번 그 교육의 현장으로 직접 들어가 볼까요? 방과 후 현장에서 독서로 만나기 준비되셨다면 가볼 텐데 쉽지만은 않은 길일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너무나 각양각색이에요. 또 오는 아이들이 저한테만 눈을 반짝반짝 뜨고 내가 무엇을 줄까? 선생님이 무엇을 줄까?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줄까? 궁금해하는 아이들만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 얘기를 들으러 오는 아이들은 반 정도? 나머지는 그냥 엄마가 가라 그래서 오는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만 얘기를 하고 그 친구들은 제 얘기를 들어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업을 나갔을 때 실제로는 그 아이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해줘서 이 아이들의 흥미를 끌어들일 수 있을까, 이 아이들이 정말 참여하게 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더 많이 하게 돼요. 아무리 좋은 수업이 만들어지고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이 아이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방과 후 현장에서 독서를 만날 때는 직접 지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프로그램을 가지고 직접 지도를 하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랑 오늘은 흥부놀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야 하고 직접 지도를 할 수 있죠. 두 번째는 관찰의 방법이에요. 오늘 아이가 왔는데 아이가 기분이 어떤지. 자, 오늘 그래서 흥부놀부를 해볼 건데 오늘 기분은 괜찮아? 오늘 책을 읽어왔니? 그래서 책을 가지고 왔는지 관찰의 방법도 있어요. 세 번째는 개별화의 방법입니다. 아이들이 다 읽어왔는데 그래서 줄거리가 다 이해를 했는데 이 친구는 읽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줄거리를 파악하지 못하죠. 예를 들면 제가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때도 있어요. 자, 얘들아, 오늘 흥부놀부 이야기를 진행을 할 건데, 자, 흥부놀부 이야기를 읽었지? 읽었으면 우선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야. 읽고 나서 내용도 좋고 그 다음에 느낀 점도 좋아. 무조건 한 가지씩을 한번 이야기해보자. 상관없어. 그런데 앞에 사람이 한 이야기는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러가면서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안 읽어온 친구는 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다른 친구들이 이야기할 동안 들으면서 빨리 대강 읽어볼 수 있도록, 그리고 들으면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일지 짐작하면서 대강 읽어낼 수 있도록, 유추할 수 있도록 그냥 기다리고 책을 볼 수 있는 시간을 잠깐이라도, 앞에 부분이라도 읽게끔 하는 거예요. 다 읽지 못하더라도.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참여할 수 있으니까. 이게 개별화의 원리예요. 다 읽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이 친구가 흥부가 놀부에게 쫓겨나서 아이들을 데리고 쫓겨나서 어렵게 사는 장면까지만 읽더라도, 거기까지만 읽더라도 읽게끔 해주는 거예요. 대신 다른 친구들은 흥부가 쫓겨났어요. 제비다리를 구해줬어요. 흥부가 너무 불쌍해요. 그런데 놀부가 제비다리를 부러뜨렸어요. 흥부는 부자가 되었어요. 놀부는 쫄딱 망했어요. 얘기를 해도 이 아이는 들으면서 자기의 부분을 읽어내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얘기한 것들이 어느 부분에 있는 건지 자기도 저에게는 지금 내가 읽고 있는 부분을 하는구나 하고 알 수 있어. 이게 개별화의 원리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흥미의 방법. 자, 예를 들면 박 씨가 박이 열렸다고 하는데 박을 본 적이 있니? 그래서 박의 장면에 그림을 갖다 보여준다든가, 아니면 옛날 박 있잖아요. 그 박을 타서 그렇게 떠낸 그런 것들 판매하는 거 있어요. 그걸 가져와서 보여주는 거죠. 이런 어떤 흥미의 방법들. 근데 그 방법만 있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호박도 박이다? 우와, 진짜요? 애들은 굉장히 신기해요.
호박도 박의 일종이에요. 조롱박도 박의 일종이고요. 주변에서 얻을 수 있는 박의 종류를 몇 가지 가져와서 중간에 가운데 파고 그래서 자르고 가운데를 파내서 요런 게 박이야. 이 안가운데에 다른 게 들어있었겠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봤어요. 조롱박 있잖아요. 조롱박이 팔리는 게 있길래 조롱박 사이에다가 그 가운데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로 뭉쳐진 거, 그러니까 하나로 되어 있는 거 가운데 빈 거를 이렇게 팔더라고요. 그 사이에다 사탕을 가득 집어넣어서 테이프 있잖아요. 양면 테이프로 이렇게 그 사이를 이렇게 붙였어요. 붙여서 가져가서 우리도 슬근슬근 톱질을 하자. 그래서 아이들한테 조롱박을 주고요. 그 다음에 빵칼 있죠. 그걸 가지고 슬근슬근 톱질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톱질을 해서 땅 터졌더니 그 안에서 사탕이 나오게. 애들이 너무 신기해하는 거예요. 물론 저의 어떤 다른 방법으로 아이들을 했지만 너무 즐거워해요. 이런 게 바로 창의 독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기존에 있었던 맨날 그림을 그린다라든가 어떤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흥미 유발하는 방법.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그 다음 시간도 즐겁게 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흥미의 방법들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토론의 방법. 그렇다면 정말로 박이 들어있었지만 박에 어떤 보물이 들어있었지만 흥부가 박에 보물이 들어있지 않았더라면 흥부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것도 토론해 볼 수 있죠. 흥부가 박에 만약에 보물이 들어있지 않고 박만 있었더라면 그걸 가지고 먹을 것을 해서 먹고 힘을 내서 땅을 일궈서 농사를 지어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었을 거예요. 뭐 이렇게 토론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흥부는 자기가 부자가 될 것이라고 상상을 못했죠. 만약에 부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비다리를 고쳐주었더라면 제비는 그런 박씨를 물어다 주지 않았을 거예요. 놀부가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토론의 방법으로 그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고요. 문제 해결 방법. 자, 그렇다면 흥부가 문제 해결을 분명히 했었습니다. 거기서는 놀부 마누라에게 가서 형수님 밥 한 숟갈만 주십시오 했을 때 따기를 맞았어요. 굶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문제 해결하러 간 것이 놀부의 마누라를 찾아간 거였는데 문제가 잘 해결되지 못했죠. 그쵸? 그랬더라면 그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또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제비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때 문제 해결한 방법은 제비다리를 칭칭 감아주었죠. 명주실로. 문제 해결이 잘 이루어진 거죠. 우리가 세상 살면서 문제 해결이 매일 다 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해 줄 필요는 있어요. 문제 해결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 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그런 것을 넌지시 얘기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항상 모든 문제가 다 해결해 준다면 이 세상은 누구나가 다 잘 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문제가 해결이 다 잘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세상이 살만한 곳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시련이 있어야 극복을 할 수 있고 극복을 해야 사람은 발전하는 거야. 놀부가 그 뺨만 맞고 돌아왔기 때문에 제비다리를 고쳐줄 수 있었고 제비다리를 고쳐주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때 당시에 놀부가 아이고 그래요 서방님 오셨어요. 그리고 많은 쌀을 주고 도와주었더라면 제비가 흥부네 집에 집을 안 지었겠죠. 그러면 제비다리가 부러지는 걸 흥부가 못 봤겠죠. 그렇다면 제비가 흥부에게 박씨를 안 줬겠죠. 그렇다면 제비가 흥부에게 박씨를 안 줬으니까 흥부가 부자가 안 되었겠죠.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때로는 시련이 사람을 강하게 만들기도 한다. 저는 이런 이야기들도 아이들에게 해주거든요. 이런 것이 바로 창의 독서의 묘미입니다. 방과후 현장에서 독서를 만날 때 다양성의 관점, 그래서 아동의 흥미나 능력이나 적성 등을 생각해서 다양성을 인정하는 관점에서 독서를 지도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대상 중심성의 관점, 아동의 눈높이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동의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그 안에 독서 지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또 유기성의 관점, 독서라는 것은 내가 독서 지도사가 한 번만 독서 지도를 한다고 해서 그 아이의 독서력이 향상되지는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난다. 그걸로 독서력이 향상되겠어요? 집에서도 독서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학교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고 이 아이가 평상시에도 독서가 이루어져야 그렇게 되어야 유기적인 협력 관계가 있어야 당연히 아이의 독서력이 올라가겠죠. 또 미래 지향성의 관점.
조금 전에 얘기했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한다고 해서 낙담하거나 실패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어요. 실패라는 게 어디 있어요? 실패라는 것은 그만두었을 때 실패를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긍정의 관점. 이게 바로 지금 얘기한 거. 실패라는 건 그만두었을 때 실패하는 것이에요. 실패라는 건 그 다음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그런 어떤 걸음으로 작용될 수 있게끔 지도하는 것이 바로 창의 독서 지도사가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수업을 방해하는 10가지예요. 이런 아이들은 안 만났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만날 수밖에 없고요. 이런 아이들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또 이런 아이들이 살아있는 아이들이에요. 나중에 또 한 번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어쩌면 아이들이란 이게 정상인 아이들일 수도 있어요. 말만 잘 듣고 말을 잘 듣고 그 다음에 하라는 대로만 하는 아이들은 제대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아이들은 자기중심성으로부터 벗어나면서 자기가 스스로 독립하고자 하는 힘을 키우게 되고요. 그러면서 내가 사회에서 뭔가 자기 자리를 매김하는 역할을 하는 대로 그렇게 발달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항심도 싹 트는 거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아이들은 자기의 이야기를 선생님들께도 할 겁니다. 어떻게요? 이렇게요. 첫 번째, 수업 시간에 늦거나 자주 결석하는 아이들이 생길 거예요. 수업 시간에 늦거나 결석하는 아이들 이유가 있을 겁니다. 넌 또 늦었어? 또 너야? 이런 이야기는 안 쓰시는 게 좋겠어요. 물론 늦는 아이들은 계속 늦거나 결석을 할 거예요. 그렇다면 항상 모든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세요. 예를 들면 제가 아는 아이들 중에서도 맨날 늦는 아이가 있었어요. 알고 봤더니 이 친구는 마을버스를 타고 오는 아이인데 마을버스를 타고 오기가 학교에서 끝나고 바로 오는 시간도 그 시간이 딱 맞아떨어지는 게 그 마을버스가 가고 나면 그리고 나서 15분 뒤에 그 마을버스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수업 시간이 뒤로 밀리지 않으면 이 친구는 늦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진작에 알았더라면 5분이 항상 늦는 거를 인정해 주었을 텐데 그걸 모르고 항상 이 친구가 늦는 것에 대해서 왜 늦을까만 고민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늦는 파악을, 왜 늦는지를 파악해 주는 게 중요하지 이 아이한테 왜 넌 또 늦는 거야 라든가 지각을 하거나 결석을 하는 이유에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파악을 해 주는 게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수업 시간에 딴짓을 해요. 선생님 열심히 막 그래서 흥부가 어땠고 놀부가 어땠고 얘기하는데 자기는 막 여기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이름 모를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막 쫄라맨을 그리고 있어요. 이럴 때는 수업 자체에 흥미가 없어요. 수업 자체에 흥미가 없다라는 건 흥미 유발법에서 실패한 거죠. 흥미를 유발해야 되는데 수업 시간 초기에 흥미를 유발해야 되는데 흥미 유발에서 실패한 거예요. 흥미 초기에 흥미 유발해서 실패했다라는 건 중기나 후기에 당연히 다시 돌려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면 선생님의 수업 시간에 흥미 유발법을 바꾸셔야 돼요. 예를 들면 노래로 바꾼다거나 박수를 치는 걸로 바꾼다거나 아니면 뭔가 손유희로 바꾼다거나 뭔가 이야기거리로 바꾼다거나 바꿔주셨어야 돼요. 이 아이가 흥미를 느낄 수 있을 만한 것으로. 그래서 그 아이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바꿔줬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업 시간에 욕을 하거나 친구랑 싸우는 아이들. 나는 막 얘기를 해서 그래서 흥부나 또는 심청이는 그래서 굉장히 효녀예요. 아버지를 위해서 인당수에 몸을 빠져서 자기가 죽을 각오를 했었던 굉장히 효성스러운 아이였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효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얘는 막 욕하고 옆에서 막 친구랑 싸우고 있어요. 이랬을 땐 어때요? 굉장히 화가 나죠. 화가 나지만 화가 난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표현해서는 안 되죠. 하지만 이럴 땐 생활지도는 분명히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만 자 거기 싸우지 말고 선생님 말 들어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때로는 눈빛이나 아니면 이런 표정으로 아이들을 사로잡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놀부와 흥부가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는데 하는데 애들이 막 욕하고 싸운다 그러면 하던 일을 딱 멈추셔야 돼요. 그리고 갑자기 고요해지셔야 돼요. 고요해지면서 조용히 하면서 그 아이들 앞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다가가서 멈춰! 그만!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이럴 때는 손가락을 하나 쓰면 아이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별로 좋지 못한 지시적 표현이에요. 손가락을 항상 존중하는 표시로 4개를 다 펴주세요. 멈춰, 그만, 아니야, 말하지 마. 단호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선생님 수업 시간에 싸우는 건 안 되는 거라고 말했지. 아니, 아무도 얘기하지 마. 지금은 선생님이 얘기하는 시간이야. 표정과 목소리와 억양 자체가 다 바뀌셔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은 평상시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사람이랑 지금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섬찟 놀라게 됩니다. 이래서 아이들을 중간에 생활지도를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수업 시간에 친구를 괴롭히거나 못살게 구는 아이들이 있으면 이것도 생활지도가 분명히 들어간 후에 독서지도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엉뚱한 질문을 하거나 엉뚱하게 대답하는 아이들은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중개 독서지도를 하는 방법이 뒤에 나옵니다. 수업 시간에 자기의 말이 끝나지 않았거나 계속 질문만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선생님 그런데요. 선생님 그런데요. 선생님 저요. 발표하게 시켰는데 다른 아이들 발표하는데 또 손드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은요. 아직 자기중심성에서 못 벗어난 아이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럴 때는 알았어. 손든 거 우선 손 내리고 너는 조금 전에 발표했으니까 이 친구들 다 발표 끝나면 다시 발표를 시켜줄게. 듣는 것도 중요하니까 지금은 듣는 시간이야. 조금 이따 발표해 보도록 하자. 하고 한 바퀴 다 돌 동안 이 친구를 손 내리고 기다리게 합니다. 잘 들으면 너 시간에 다시 발표하게 해줄게. 라고 시킵니다. 다 돌잖아요. 그리고 나서 너 그래 다시 한번 발표해봐 라고 얘기하면 얘는 그 사이에 까먹어요.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실제로는 별로 발표하려고 했던 게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냥 자꾸 자기 얘기가 하고 싶었던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제지를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돌아다니는 아이들은 자리에 앉혀야 되는데요. 억지로 앉혀놓는 게 아니고요. 자리를 이럴 때는 정해주세요. ADHD 같은 경우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자리를 이렇게 딱 이 자리에서 너는 여기 이 의자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이 의자에서 벗어나면 안 돼. 대신 약속을 합니다. 대신 이 의자에서는 일어서도 되고 앉아도 되고 무릎을 꿇고 앉아 있어도 되고 상관없어. 이 의자에서만 벗어나지 않도록 해줘. 요 정도까지의 자유를 줍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그 의자에는 있어요. 돌아다니지는 않는다는 거죠. 조금 어수선하지만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떠드는 아이들은요. 조용히 해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가요. 그럴 때는 눈으로 한번 또는 제스처로 한번 아니면 얘들아 자 선생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떠드는 친구들이 몇몇 있다 하고 토론거리로 줘버려요. 차라리. 모두에게 다 조용히 해야 할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으로. 자, 선생님이 수업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떠드는 친구들이 있는데 떠드는 것이 옳은 일일까 그렇지 않을까? 토론거리로 만들어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수업 준비물 챙겨오지 않는 아이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선생님이 자, 색종이 안 가져온 사람, 자, 색종이 가져온 사람이 좀 빌려준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문제 해결력은 누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이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가지고 오지 않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스스로 문제 해결을 스스로 해볼 수 있도록 해보자. 알아서 빌려야 되는 거죠. 알아서 빌리게 시간을 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수업을 방해하는 10가지였는데 9가지만 있는데 마지막 10가지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이들 중에 개 중에는요. 좀 씻고 오지 않아서 특히 여름 같은 데는 좀 냄새가 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조금 이렇게 학년이 올라가면 막 춥고 차고 오거나 막 이러면 막 발냄새가 나거나 이렇게 되는 애들이 있는데 이러면 애들이 막 냄새 난다고 싫어해요. 이럴 때는 만약에 개수대가 있거나 수도가가 있으면 씻고 오는 거를 갖다가 씻고 오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부 선생님들이 수건이나 손수건이나 로션 같은 건 가지고 다니는 게 효과적이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방과후 현장에서 독서를 만나기 읽기 전에는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늦게 오거나 오지 않거나 재미없어 하면 당연히 지각을 하는 일이 많아지고 또 안 오는 일이 많아지게 되기 때문이죠. 배경 지식을 점검하고요. 배경 지식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자료를 준비하는 방법도 있어요. 또 모르거나 읽기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어휘는 학습을 하는 경우도 있지요.
읽는 중에는 등장인물의 성격과 행동을 생각하며 읽고 앞으로 나올 장면을 나름대로 상상하면서 읽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 넘기기 전에 그 다음에는 어떤 장면이 나올까 하고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또 지은이가 이 이야기를 통해 나타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읽고요. 사건의 묘사나 사건의 전개, 이 작품에만 나타나는 독특한 표현들을 생각하면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읽은 후에는 동화의 구성 3요소를 생각해보고요. 작가에 대한 정보도 찾아보고 어휘력 신장과 발음 표현을 위한 노력도 해보고요. 토의와 토론을 통해서 사고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요. 이러한 읽기 전, 읽는 중, 읽은 후에 독서 지도의 방법에 대한 것은 앞으로 3강 이후 쭉 계속 읽기 전, 읽는 중, 읽은 후에 하는 방법으로 계속 선생님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오늘 수업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